이번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물론 시험 문제는 쉽게 냈지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강의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타자를 치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절대 자막을 넣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이제 롤 방송을 보니까 이 유명 유튜버들이 타자를 치면서 메모장에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이번 기말고사 역사 핵심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의 국권 침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보면 러일 전쟁이 나와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했다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보면 삼국 간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이 일본을 이제 견제를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이게 뭔가 하니 군사상 전쟁할 때에 필요한 곳을 이제 한반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락도 없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일 의정서는 전쟁할 때에 우리를 이제 아주 뜯어먹겠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이 강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재정과 경제 부분과 외교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 그러니까 이 고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문을 구하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이제 고문이라 부르는데 일본이 우리의 내정을 쉽게 간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파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재정, 경제 부분과 외교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불합리한 조약 내용이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 유튜브에도 하나 있긴 한데 세계지도 나오면서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궁금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늑약이란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조약이란 말은 두 개의 나라가 서로 합의하에 만든 게 약속한 게 조약인데 늑약은 어느 한쪽에 강제로 맺은 조약 내용을 늑약이라 하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빼앗아가요.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더욱더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일본인 통감을 파견합니다. 이 통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있기 전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이었어요. 이 통감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황성신문에서는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의 목노아 부르리라 라는 기사를 싣게 됩니다. 이거는 을사늑약을 맺을 때에 승인했던 친일파들 5명을 이 개돼지더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그나마 속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성대곡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높은 관리였던 민영화는 자결합니다. 다음으로는 을사의병이 등장하게 돼요. 이 항일의병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철이란 사람이 아까 을사늑약을 맺을 때 여기에 가담했던 친일파들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오적, 5명의 적이라 하면서 이 5명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일본은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이러한 그 을사늑약의 부조리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 이 세 명을 이제 파견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은 야, 너 그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빼앗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외교관을 파견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내정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군대를 해산시켜요. 우리 대한제국을 지키는 군대를 해산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 병력이 많이 약해졌겠죠. 그 이후에는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을 그 지탱하고 있는 여러 권력들을 하나씩 이제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10년도에 강제로 우리를 병합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의병항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병항쟁에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을미의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그 사건과 단발령의 단발하여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단발령은 그 양반들, 이 상투 머리를 자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양반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거니까 양반 유생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했겠죠. 그래서 양반 유생층이 주도합니다. 하지만 양반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반 위에는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인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자 바로 그냥 해산합니다. 그래서 뭐 큰 그런 부딪힘은 없었어요. 다음 을사의병, 아까 그 을사늑약의 반발하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양반들 뿐만 아니라 평민 의병장도 등장합니다. 그 태백산 호랑이였던 그 신돌석 장군이 있죠. 자, 이 의병항쟁도 제 유튜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이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하여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에서 우리 그 한일 신협약 때에 군대를 해산시켰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때 일자를 잃은 군인들이 어디 가담하냐면 이 정미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전투 잘하겠죠. 싸움 잘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가담함으로써 이 정미의병은 더욱더 전투력이 향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또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의병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서울 진공작전, 그러니까 서울로 진격해서 공격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당시 총사령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되면서 이 13도 창의군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은 이 의병의 무서움을 깨닫고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 빗질하듯이 싹싹 이 의병들을 모두 소탕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아주 그 깐깐한 이 탄압으로 인해서 의병들은 만주 독립군으로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는 의병들이 잘 없어지게 돼요. 다음으로는 의사들의 투쟁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라는 사람들이죠. 전명훈과 장인한 이 두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이 스티븐스는 일본의 침략을
일본의 침략 덕분에 뭐 조선이 발전했다는 둥 이딴 헛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분노한 전 명군과 장인환이 직접 미국에 가서 스티븐스를 죽여버립니다. 다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그 칼로 찌르긴 했지만 이완용은 죽진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술 덕분에 이완용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나중엔 그 폐 쪽에 찔린 그게 질병이 돼서 이완용은 죽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의병 항쟁은 좀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반면에 이 애국 계몽 운동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기에는 이르니까 좀 더 실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 회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실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교육과 산업이죠. 이 애국 계몽 운동에는 뭐 보안회, 뭐 대한자강회,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바로 이 신민회입니다. 안창호가 이제 위주로 이 신민회를 만들었고요. 이 신민회 역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정이 뭔가 하니 이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력을 지니는 정치적 형태를 공화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민회는 민족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 뭐 이런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기업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자기회사, 도자기회사입니다. 태극서관, 책 만드는 곳, 이렇게 우리 민족 기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시민회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인데 이 시민회가 왜 중요하냐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단순한 애국 계몽 운동 단체가 아니라 나중에 있을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군사기지를 만들게 돼요. 만주 삼원보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만듭니다.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활약을 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시민회는 105인 사건으로요. 자꾸 104가 쳐지노. 105인 사건으로 해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이 일본의 그 통감이었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사건을 조작해요. 그리고 눈에 가시였던 신민의 105인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105명이나 이렇게 이제 끌려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신민회는 유지될 수가 없죠. 다음 국채 보상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진 빚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갚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거는 일본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이 방해해서 실패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데 일본이 오히려 방해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못 갚게 하는 거죠. 아주 간악합니다, 일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한번 살펴볼게요. 1910년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 자 줄여서 무단통치입니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예요. 이 무단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총독부입니다. 이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에 가장 권력을 지니고 있는 최고 기구예요. 이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였습니다. 이 무단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틀이 없고
아주 난폭하고 지금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맞습니다. 다음 헌병 경찰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헌병 경찰은 일반 경찰이 아닙니다. 보통 경찰이 아니에요.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잡다한 그 일반 행정 사무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깊숙하게 침투되어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헌병 경찰은 무서운 게 뭐냐면 즉결 처분권입니다. 보통 처분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데 이 헌병 경찰은 저들 마음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칼로 그냥 베어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1910년대에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한번 교육 부분 한번 볼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칼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웠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을 이제 가르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한 그런 초보적인 실업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시켜봐야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이제 일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했는가 하니 대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왜 조사하냐면요. 그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세는 토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넓으면 많이 걷고 좁으면 적게 걷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일본의 명분이었습니다. 그 것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에는요, 그 땅의 그 면적을 정확하게 네 땅 내 땅 구분이 없습니다. 좀 애매한 땅들은 서로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면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일본은 정확하게 네 땅 내 땅 가려서 확실하게 이제 토지 소유 관계를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만 보면 괜찮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다르죠. 실상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 사람들의 땅을, 토지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빼앗는가 하니 이 토지조사를 하기 전에 자기 땅임을 입증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신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럼 신고를 뭐 안 하면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넘어갑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요. 나머지 땅들도 아마 이제 교과서 필기에 되게 많이 나와 있겠지만 싹 다 빼앗깁니다. 정확하게 내 땅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그 결과 일본인 대지주 증가. 그러니까 대지주가 뭐냐면 대가 큰 대자고 지가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땅 주인이 아주 많이 늘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땅 주인들은 일본인이라는 거죠. 반면에 조선 사람들은 우리 조선 농민들은 소작농이 됩니다. 소작농이 뭐냐면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민들인데 그래서 남의 땅을 대신해서 농사 짓는 가난한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은 훨씬 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조선 농민들은 가난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사령이 있는데요. 이 회사령은 회사를 만들려면 설립하려면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회사 만들려고 하면 조선 총독부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서 회사를 만들겠다 하면 거의 다 오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침탈 부분에는 토지조사사업, 회사령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3.1 운동의 전개. 이거는 뭐 연도 문제는 제가 안 내지만 그래도 3.1 운동이 1919년도인 건 알아야겠죠. 자, 3.1 운동의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이 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우리로서는 정말 그 매력적인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강대 국가였던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린 정말 희망을 얻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사실 달랐어요.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식을, 신한 청년당이었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국가들이 서로 이제 강화를 맺는, 화해하는 그런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여기서 28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3.1 운동 바로 거의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배경이 쌓이면서 1919년 3월 1일 이제 3.1 운동이 전개됩니다. 먼저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자수합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을 외쳤어요. 독립운동했습니다. 잡아가세요. 라고 자수해요. 섣불리 이제 이 독립운동을 했다가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다칠까봐 이제 이렇게 자수를 했던 건데, 지금 밖에는 수많은 그 학생들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학생이 이제 이 독립선언을 탑골공원에서 외쳐요. 그리고는 이제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해외에서도 미국 뭐 필라델피아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가 있던 우리 이제 해외 동포들에게도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 민족적인 아주 대규모의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이를 가만히 놔뒀을까? 아닙니다. 일본은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암리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제암리 사건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그 제암리 쪽에 이제 그 사람들을 교회에 가다 놓고 불을 지르거나 찔러 죽였던 아주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식민 지배를 받던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은 통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어요. 자, 왜 그랬냐면 일본이 아주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모두가 단합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짓밟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 민족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화 통치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통치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이 괄호가 잘못되어 있네. 자,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가 참여한 독립운동이긴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했기에 만들어집니다. 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1 운동이었고요.
다음 6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1919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기 전에 이미 3개의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상하이 하나 있고요. 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서울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연해주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개의 임시정부가 이렇게 3개나 있다면 뭔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합니다. 이 통합된 결과 어디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상하이였을까? 상하이는 이제 그 중국 땅이긴 한데요. 이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외교 활동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정부였는데요. 특징을 보자면 삼권 분립.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 시간에 잘 배웠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칸이 부족해서 그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적 형태를 민주공화제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뭐 했냐면 비밀 연락망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단체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비밀 연락망을 만들게 돼요. 대표적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간행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독립협회의 그 독립신문이랑은 달라요. 그냥 이름만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일단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외교 활동하러 가려면 그 교통비가 필요하고요. 또는 뭐 따로 이제 그 의거 활동을 하려면 그런 무기값 이게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국 공채를 발행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 활동에 이제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했었는데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립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의 독립을. 그럼 이 김규식은 아까 그 3.1운동의 그 김규식이 맞나요?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은 그 파리 강화 회의 가가지고 3.1운동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김규식도 원래 친한 청년당이었는데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업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은 다들 알고 있죠.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은 아주 그 미국과 친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의 대학교도 나왔고 박사학위도 땄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이승만은 미국과의 외교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외교 활동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일본과 좀 싸우고 독립운동도 좀 약간 좀 과격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꾸 다른 나라에 기대서 외교 활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의 방향 논의가 돼요. 여기서 창조파, 새롭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자라는 창조파와 개조파, 아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정부를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 순 없다, 차라리 조금씩 개혁해가지고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개조파예요. 하지만 이 회의는 결렬됩니다. 근데 창조파와 개조파 인물들이 다 떠나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켰던 핵심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죠. 문화통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헌병경찰은 1910년대 강압적인 무단통치의 상징이었는데요. 이러한 헌병경찰 대신에 일반적인 보통경찰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력을 크게 늘립니다. 다시 말해서 1910년대보다 경찰의 수를 3배나 이상 더 많이 뽑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1910년대에는 무관, 그러니까 육군 또는 해군 대장 출신만 가능하였는데요. 이러한 군인들이 너무 엄격하고 좀 빡세게 우리를 통치했다고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도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한 명도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뭔 개소리야! 세 번째로는 언론과 집회에 있어서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토론을 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일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모조리 삭제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조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들이 아니라 극히 일부 소수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조선인들은 친일파로 많이 전환되었겠죠. 다섯 번째로는 치안 유지법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적 정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그 쌀을 생산하는 양을 더욱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쌀이 더욱더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난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산으로 들어가 불을 질려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또는 아예 한반도를 떠나서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10년대에는 회사령을 만들어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다면 1920년대에는 이러한 회사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 조건을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게 되었냐면 일본 산업이 더욱 발전하자 일본의 돈 많은 자본가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쉽게 절차를 바꾸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일 민족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인데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계몽운동. 자꾸 제가 설명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영상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분열상이 나타난다. 일부 건대화론자들에 의해 자주적인 건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기대까지 받았던 물산장려운동.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급속히 세력이 위축됐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국내 자본가도 외래 자본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기존 회사 외에 새로운 공장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꿈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는 계기가 된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쓰자는 거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이 물산장려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산장려운동은 좀 가난했던 그런 백성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돈 많은 국산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아래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대학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대학 설립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역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이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계몽, 깨우치겠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그리고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있는데요. 이 브나로드 운동에 대해서는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동아일보사가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하여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개한 전국 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 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였죠.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살고 있는 농촌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문자를 보급하여 깨우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도 운동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농민들은 소작쟁이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농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해서 농사짓는 소작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대신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소작료를 지불했던 거죠. 하지만 이 소작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소작료가 이제 더욱 비싸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 소작쟁의입니다.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룬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신안 암태도에서 국가보훈처의 현종시설로 지정된 기념탑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친일 지주에 맞선 소작인들의 농민운동을 기리고 있습니다. 소작쟁이였지만 3.1운동 이후 높아진 민족의식의 표출이자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태도의 농민 소작쟁이는 일제치하의 엄혹한 현실에서 빚어진 첫 농민운동이었습니다. 1923년 수학량의 태반을 소작료로 착취하려는 친일지주 문제철의 반발에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작인들이 시작한 정의는 일제 탄압 속에서도 섬 주민 전체로 확대됐고 1년여 투쟁 끝에 친일지주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서태석 애국지사께서 암태 위원장을 했고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작인들이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태석 애국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암태도에서 촉발된 소작쟁이는 다른 섬과 육지에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국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높아진 민족의식이 항일 소작쟁이로 이어진 겁니다. 식민지 지주제를 육성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 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항일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3.1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농민 43명의 이름이 새겨진 암태도 소작인 항쟁 기념탑은 국가보훈처의 현종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와 친일 지주에 항거했던 소작 농민들의 결기가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데 있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산 총파업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죠. 파업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 장례식에 맞춰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널리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 차별을 중지하자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고,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이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신간회입니다. 앞서 배웠던 신민회랑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만나서 결성된 단체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타협적이라는 것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일본과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민족주의는 무엇이냐면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무엇이냐면 이 사회주의 계열은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주아들을 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인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 계열과 거의 일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민족협동전선운동은 이렇게 다른 사상을 지닌 사람들끼리 뭉쳐서 같이 협동하여 일본에게 투쟁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체가 신간회라는 거죠. 이 신간회의 활동을 보면 연설회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을 깨우치도록 계몽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지배 정책을 비판하였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 신간회는 해소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일제의 탄압과 앞으로 이 신간회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인데요. 국내 최대의 여성단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외 독립운동. 첫 번째로는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맹렬하게 한다는 단체인데요.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같은 그 여러 독립 영웅들이 식민 통치 기간, 예를 들자면 조선총독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그런 무력적 시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의 승리, 탄압, 재편,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독립군의 승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봉오동 전투가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이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하였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살리 대첩이 있습니다. 청살리에서 우리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활약한 유명한 장군이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김좌진의 아들이 김두한이고 김두한의 딸이 김을동이고 김을동의 아들이 송일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이 독립군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일본은 이 독립군을 잡지 못하니까 간도 지역에 있던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무차별 학살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간도 참변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자유시 참변이 있는데요. 독립군 내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 장소가 자유시였습니다. 이 자유시는 러시아에 있는데요.
독립군이 왜 러시아에 있었냐면 이 일본의 수많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러시아로 갔던 겁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이제 우리가 내분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여 다시 재편하기 위해 다시 이제 편성되기 위해서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의 부서를 조직하는데요. 3부를 조직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데요. 이 3부는 한국인의 자치 행정과 그리고 독립군의 훈련을 담당한 기관이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그 영상 한번 넣어봤는데 좀 퀄리티가 좀 있죠. 1920년대 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 10번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되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930년도에서 1940년대입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는 우리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건데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하니 우리 민족을 일본이 전쟁할 때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국과 전쟁하려면 아무래도 사람 수가 많이 모자라니까 우리 민족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 총구를 일본에게 겨누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게 이제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할까 고민을 한 결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아예 없애버리고 일본에 충성하게끔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게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내선일체, 내가 안내자인데요. 그 일본입니다. 일본과 선, 조선은 일체, 원래부터 하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황국신민서사를 암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본 왕에게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강제로 외우게 해요. 그리고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강요합니다. 신사는 일본의 그 신을 모시는 사원, 절인데요. 일본과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런 그 신앙심을 하나로 일치시키겠다 이겁니다. 궁성요배는 일본 왕이 있는 궁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절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국사와 한국어를 아예 금지시켜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창씨 개명이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이렇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면요.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아까 그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 기지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끌고 가고 필요한 물자는 우리나라에서 공급해가고 완전히 다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군수 산업이 일단 뭐 발달은 하긴 해요. 그 일본이 당장 이제 필요한 뭐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들, 뭐 군인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이 한반도 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돼요. 또 왜 하필 또 북한이냐면 이 북한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뭐 철 같은 거. 이런 철로 무기를 만드니까 공장을 북한에서 만드는 게 좀 더 그 효율적이었겠죠. 지하 자원을 수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1930년대 후반쯤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를 총동원, 모두 다 동원하겠다 이겁니다. 사람, 인력으로는 남자들은 강제징병,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등 이 전쟁할 때 필요한 인력들을 모조리 끌고 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자들도 수탈해 갑니다. 미고, 이제 쌀 같은 곡식이고요.
금속, 심지어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도 다 뺏어갑니다. 이런 금속을 다 빼앗아 가지고 녹여서 이제 지네들 무기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총동원법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11번째로 가보면 이제 1930년대, 1940년대 우리의 무장 독립 투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일본에 또는 이제 그 친일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이 한인 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암살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구가 만들었고요. 그럼 활동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봉봉이라고 했죠. 봉봉, 이봉창. 이분은 도쿄에서 일본 왕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 의거는 거의 이거 덕분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윤봉길이 있습니다. 자, 이봉창, 윤봉길, 봉봉. 자, 윤봉길은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이제 의거하게 되죠.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이제 축제를 엽니다. 이렇게 이제 파티를 여니까 일본이 많이 좀 해이해졌겠죠. 그 틈을 타서 윤봉길은 폭탄을 들고 일본의 높은 군인들을 이제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아주 감동을 받아요. 아니, 중국의 그 많은 군인들도 못한 일을 저 작은 나라인 조선의 그 30대 그 한 청년이 이렇게 그 큰 의거를 하게 되었으니까 놀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자, 다음 무장 독립투쟁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그 1920년대 하면서 3부에서 한국 독립군과 그 조선혁명군으로 나뉘었던 거 기억나죠? 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지휘하였고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입니다.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지휘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각자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필기 내용에는 뭐 흥경성, 영릉가, 쌍성보 이렇게 막 구분해놨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중국 내에서 의열단 말고도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의열단을 중심으로 이제 몸집을 불렸어요. 그래서 만든 게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이 조선민족혁명당 안에서도 이제 군대가 있는데요. 그 군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군과 또 연합해서 일본군을 많이 박살내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선의용대는 거의 대부분이 화북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김원봉을 포함한 거의 한 10명 정도 이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계속 말하니까 좀 약간 발음이 꼬이는데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 한번 볼게요.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하지만 교과서 71쪽을 보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 1940년도에 충칭에 정착하게 되죠. 충칭은 중국어입니다. 우리식 발음으로는 중경이에요. 그래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 정식으로 나라가 된다면 삼균주의에 입각하여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균주의는 뭔가 하니, 이 삼균주의는 조성왕이라는 사람이 주장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 정치와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서술형 문제 좀 뭔가 너무 잘 못 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 쓴다는 걸 제가 지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균등하게 하는가 하니, 정치적 측면에서는 보통 선거 실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일단 한번 써볼게요.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걸 줄이면 이제 조성왕이 주장하였는데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하겠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한다. 이게 삼균주의인데요. 정치 쪽에서는 보통선거, 누구나 이제 그 똑같이 선거에 참여해서 민주공화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대생산기관, 뭐 공장 같은 걸 갖다가 개인이 소유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장 같은 대생산기관을 아예 국가가 이제 그 차지해버리면 국유화, 국가가 소유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균등할 것이다. 약간 그 공산주의 느낌이 나죠. 그 다음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모두가 공짜로 무상교육을 듣는다면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이 삼균주의의 내용이었어요.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또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암살단체가 한인 애국단이라면 군대는 한국광복군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일본인 건 잘 알고 있죠. 이 일본은 미국과의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합니다. 야, 일본 너희도 우리랑 한번 전투 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정보국과 함께 연합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2방 맞고 빠르게 지지를 칩니다. 그래서 실행되지는 못해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2번.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 교과서에 보면 여러 민족 문화 쭉 나오지만 물론 모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까봐 좀 더 이제 요점만 찝어보자면 한국사와 한글 부분, 여기 제가 이제 한번 초점을 맞춰봤거든요. 한국사에는 민족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우리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민족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신채호가 있습니다. 이 신채호는 고대사를 연구에 힘을 기울였었는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정말 영토가 넓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원래 이렇게 잘 나갔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내서 옛 조상처럼 한번 그 넓은 기상을 펼쳐보자. 그런 의도로 고도사 연구에 신경을 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신채호였고요. 그리고 고대사를 연구한 끝에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신채호 말고도 박은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박은식은 우리 민족 정신을 혼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혼을 지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프다 이겁니다. 이 일본 때문에 아픈데 이러한 이 아픔을 잘 극복해내자라는 게 박은식 이분의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 다음 조선학 운동. 말 그대로 우리 조선에 대한 그 학문을 한번 배워보자는 건데 정인보,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 운동은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그 민족 문화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지키자, 이게 이제 조선학 운동입니다. 마지막 사회경제사학 한번 볼게요. 이거는 백나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역사도 세계사처럼 보편적인 이제 공통되는 법칙에 따라서 발전했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의 역사는 아무런 발전이 없었는데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에 조선이 발전했다. 뭐 이딴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나무는 그게 아니다. 우리도 세계사처럼 세계 역사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 왔다라고 반박을 한 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다음 한글 연구 한번 볼게요.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있는데요. 가기야날을 제정합니다. 오늘날의 한글날이죠. 그리고 그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는 나중에 1930년대 가면 조선어 학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제 그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일본 놈들이 많이 잡아가요. 여러분들 그 영화 말모이 알죠? 그 영화 말모이가 이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뭐 같은 거예요. 편찬하려 했으나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실패하였습니다.